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증상이 없어 공항을 그대로 통과했고 병원에 2차례 갔지만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세 번째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기 전까지 경기 일산과 서울 강남 일대를 다니며 74명과 접촉했습니다. 증책이 있는데도 호텔과 성형외과, 한강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 11곳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전세기를 우한으로 보내서 우리 교민 500여 명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동해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사고 당시 펜션 옆방 투숙객에게 급박했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태풍급 비바람이 남해안을 덮쳤습니다. 부산에선 부두에 있던 배 5척이 침몰 침수됐습니다. 제주에선 귀경길 교통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9차례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우리 축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이번 대회 우승컵까지 들어올렸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 더 나오면서 대응을 강화한 겁니다. 이로써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파됐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자는 공항에서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던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뒤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네 번째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확진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확진자인 이 50대 남성은 현재 이곳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한 이 폐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선 확진자들이 감기 증상 정도만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추가 의심 환자도 확인됐다면서요? 네, 불과 1시간 반쯤 전의 일입니다. 오후 6시 40분쯤 의심 환자 1명이 경기 광명시 보건소의 차량을 타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착 당시에 링거를 꽂은 상태였었고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옮겨졌습니다. 이송 과정에선 기존의 확진자들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진들이 흰색 방호복을 입고 이 환자와 동행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환자의 확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번째 확진자 얘기를 다시 해보죠.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일단 입국한 거는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이달 5일에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이날에 입국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이후에야 증상이 확인되면서 격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의 격리 조치가 이뤄진 것 입국 뒤 7일째인 바로 어제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방역망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그 사이 국내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검역 시스템이 별다른 증상 없이 입국을 하는 이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면 전파 위험성도 그만큼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국부터 격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사이 접촉한 사람의 수 역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세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요. 항공편이나 공항에서 접촉한 사람을 빼더라도 최소 7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네 번째 확진자, 지금까지에 나왔었던 이 확진자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격리가 되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정확한 접촉자의 수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파악 중인데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가 어디를 다녔는지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에 국내에 와서 경기도 일산, 서울 강남 등을 돌아다니며 성형외과와 호텔, 음식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접촉한 사람은 파악된 숫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최현 기자가 이 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뉴브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나흘 동안 이곳에 묵었습니다. 귀국한 날과 격리된 날을 빼고 모두 이 근처 강남 일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객실을 관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격리 후 2차례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돼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확진자는 호텔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CCTV와 카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 안에서만 11곳에 갔고 61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이 성형외과에 총 3번 방문했습니다. 밀접 접촉자 대부분이 체류 기간이 길었던 호텔과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직원과 방문 환자 일부가 능동 감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3일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인근 편의점도 들렸습니다. 강남구는 대책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방문 장소엔 방역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혼란을 막기 위해 접촉자가 적은 소규모 업소 8곳은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중국은 감염자 수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잠복기 때에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연휴도 늘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 병원은 전쟁터입니다. 진료 인력은 방호복으로 무장했고 발열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넘쳐납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이징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 미세먼지로 뒤덮인 거리엔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都不敢出来。今天我媳妇是必须要到医院来做一个检查，所以我们才出来。我现在带着特别。 이른바 우한 폐렴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하루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9개월 영아까지 감염됐습니다. 문제는 중국 보건당국이 병세가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고 보는 점입니다. 증세가 없는 일부 감염자들이 검역을 통과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전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潜伏期具有传染性，这同SARS 有很大的不同。 방역망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전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은 500만 명이 넘고 한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의는 1918년 약 20만 명이 숨진 스페인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했고 중국 전역의 의료진이 우한에 투입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대부분 중단됐으며 중국 춘절 연휴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을 갔지만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입국 다음 날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왜 그때 격리가 안 된 겁니까? 일단 우한에 다녀온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방문 기록이 화면에 뜨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우한을 다녀왔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으면 곧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 병원이 그러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관할 보건소 측 얘기는요. 예. 환자가 나는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병원에서도 환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병원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증상이 심해져서 나흘 뒤에 또 병원을 갔다면서요? 근데 그때도 격리가 안 된 거죠? 맞습니다. 환자 분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입니다. 보시면 최근 14일 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열도 나고 기침도 해야 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자는 38도 정도의 고열만 있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기준이 그랬다는 건데 결과로 보면 일단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사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대처가 바로 안 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검역 단계에서는 무증상자를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부는 일단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자를 걸러내려는 겁니다. 네. 잠복기에,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한 게 잠복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국에게 일단 근거가 뭐냐, 근거를 좀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전문가 이야기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예. 중국이 주장할 거라면 정확한 근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하고 하더라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전파 양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증거를 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네,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잠복기 감염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우리 규민 500여 명도 국내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중국 항공서비스 앱을 분석한 결과 우한이 봉쇄되기 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약 6,400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는 만큼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1차 감염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2차, 3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차 감염을 막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필요하면 군 인력과 시설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등은 이번 주 중에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500여 명을 전세기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도 작업 중입니다. 우한 주재 총영사관에 귀국을 희망한 교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는 아직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잠복기 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귀국 교민들을 상대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메르스 발병 때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원 등을 빌려 임시 수용한 뒤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검역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장한 요원들까지 검역 업무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장이 어제 오후 공항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장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승객에게 일일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 긴급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복지부 소속 검역 담당 직원들이 공항 출입증을 못 받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오기 전까진 공항 보안 직원 250여 명이 검역을 돕게 됩니다. 이들의 업무는 검역대에서 중국에서 오는 승객과 다른 승객을 구분하는 겁니다. 승객이 몰리면 순찰 요원뿐 아니라 무장 근무하는 기동 타격 요원까지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해봐야 하는데 경비팀, 보안처가 다 출동해. 이게 도와줘. 협조 사항입니다. 가야 되는 거야. 총기 차고 무전기 들고. 현장에선 전문가가 아닌 보안 요원이 검역을 하게 되면 검역과 보안 양쪽에 모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내일 오후부턴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증 그것도 있을 뿐더러 이제 28일부터 본격 견제 오염제 확대되니까 내일부터가 사실 노조가 좀 걸리는 상태죠. 단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항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그럼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11만 명이 공항을 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영우 기자,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다면서요? 네, 연휴 기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 손 세정제도 계속 하고 사람들이 기내 안에서부터 계속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뿐 아니라 중국을 오가는 항공사 승무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기내에서 일하는 것은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검역은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네, 검역 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에 열 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열이 나는 입국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승객들 중에서 우한에 들른 적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검역은 강화됐지만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입국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승객과 다른 곳에서 오는 승객을 한 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줄도 나눠서 세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승객들과 별도로 줄을 서서 입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한에 들리지 않았더라도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면 누구든지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질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시를 넘어 중국 전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위구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의학전문학과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언제쯤 도착하신 겁니까? 네, 저는 2주 전인 지난 1월 14일부터 이곳에 있습니다. 아, 1월 14일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던 건데요. 오늘 SNS에 글도 쓰셨습니다. 우한과는 신장 위구르가 약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한시 못지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쓰셨는데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여기는 중국 대륙에서 우한에서 거의 가장 먼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월 21일 처음으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현재는 5명의 확진자가 있으며 그중에 1명이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1급 위험 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상 대책이 정말 강력합니다. 가장 멀고 환자가 적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지에 입장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여행도 취소됐고 식당도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열이 나면은 옆 도시로 이동도 할 수가 없고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에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이동 자체를 열이 나면은 막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지 못해서 호텔에 갇혀 있는데 이 호텔도 내일 아침에 폐쇄가 돼서 쫓겨납니다. 방역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수 호텔만이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묵고 계시는 호텔에서 쫓겨나면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방역 당국이 지정해주는 관리가 가능한 호텔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 그곳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도 상황은 같겠죠, 그러면? 네, 거의 다 전 지역의 호텔이 문을 닫아서 어디 이동하거나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이렇게 사람 없는 거리 자체를 처음 봤습니다. 거의 식당, 호텔, 관광지 대부분이 문을 닫으니까 사람이 다니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의료용 마스크 또 방호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곳 의료진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막 모자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14일부터 가셨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조치들이 언제부터 본격화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늑장 대처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처음 확진자가 이곳에 나올 때만 해도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방 조치를 며칠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부터요? 그렇군요. 네. 또 하나가 중국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국제사회 비판도 있었는데요. 또 현지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저희 특파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보실 때 중국 정부의 대처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는 실제로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한에서 시기를 놓친 게 이번
유행의 이유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 매일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학자들이 논문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병이 번졌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상점 호텔의 문을 닫고 개개인의 이동까지 제한을 두는 조치는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쩌면 중국이라서 가능한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 언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까? 네, 저는 곧 다른 나라로 떠나서 2월 10일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건 통제가 안 된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은 가능합니다.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방역을 거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 신장 위구르에 머물고 있는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난 폭발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냈죠. 사고가 난 객실 안 가스 배관에 마금 장치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가스가 샌 건지 가스가 새는 걸 몰랐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옆방에 묵었던 투숙객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폭발로 깨진 창문 밖에 겹겹이 통제선을 쳤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 경찰은 객실 안 가스 배관에 마금 장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건물 1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LP 가스통이 배관에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2층 객실로 가는 배관은 LP 가스통을 수거해간 뒤에 끝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폭발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을 보면 객실 안 중간 밸브 끝부분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원래 막지 않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폭발 충격으로 사라졌는진 감식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청난 위력의 폭발을 일으킬 만큼 가스가 샜는데 사고 전까지 몰랐을까 하는 점도 의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일반인들은 냄새에 둔감한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5명이던 이번 폭발 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신 화상 중상자였던 60대가 오늘 숨졌습니다. 한편 저희 취재진은 사고 당시 바로 옆 객실에 있던 투숙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열어둔 출입문 틈으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고 불꽃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살려달란 비명소리가 마음에 걸려 건물 밖으로 피했다가 되돌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하고 함께 서에서 올라갔는데 비명소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느 하나에 너무 힘들어. 그 부분이 너무 힘드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 펜션은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뒤로 지자체가 잘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입니다. 11월에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고 펜션은 당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대형 포털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 곳이지만 지자체 눈에는 안 보인 겁니다. 등 이런 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번 사고는 1년 전 강릉 펜션 사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 졸업여행을 온 10대 3명이 숨졌습니다. 가스보일러 배관 문제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겁니다.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가스 문제입니다. 문제 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시공했습니다. 가스 배관 특성을 무시해 참사가 난 겁니다. 이번 사고가 난 펜션도 허가를 받지 않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당시 문제 보일러는 가스 공급업체가 점검했습니다. 강릉시는 이상 없다는 점검 결과를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동해소방서는 문제 펜션의 불법을 2달 전 파악했습니다. 이후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1년 전이나 사흘 전에도 막을 수 있던 참사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숙박업소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공유한다면서 숙박업소로 쓰는 건데요. 신고도 안 해서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모든 규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영업을 해온 지난 8년 동안 소방과와 위생점검, 불법 증축 등 각종 점검과 단속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져 펜션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KTX 개통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늘고 있습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숙박 공유업체들도 인기입니다. 숙박하시는 분들이 건축물 대상 떼보고 숙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펜션인가 보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 모르겠죠. 한 숙박 공유 사이트에 이번 가스 폭발 사고가 난 동해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영업 중인 숙소만 250곳이 넘는다고 나오는데요. 아파트라고 써져 있는 숙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곳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도 숙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강릉과 양양, 속초시까지 각각 300곳이 넘는 숙박 공유업소들이 나옵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 가정집으로 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동해안 일대에만 최소 1000여 곳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와도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 점검이 어려워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을 놓고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게 설 연휴 직전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각 감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 양쪽이 내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시기와 주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21조에 따라 지검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검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12조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지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만큼 일선 검사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당일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 없이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윤 총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만 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별 사건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카드를 꺼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할지 대검에 지시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 역시 감찰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서 감찰 사안의 범위와 대상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론상으론 검사들을 상대로 한 직무감찰이라 양기관이 모두 가능해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권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드라마였습니다. 잘 안 풀린다 싶어서 모두가 승부차게 생각했을 때 간절한 한 골이 터졌죠. 매번 선발 명단이 바뀌고 골도 번갈아 넣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계속 몰아붙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골이다 싶은 순간 결정적 슛은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몸을 던진 상대 골키퍼의 선방도 눈부셨습니다. 연장 후반까지 꿈쩍 않던 골문을 연 건 수비수 정태욱이었습니다. 연장 후반 8분, 김대원이 영리하게 프리킥을 얻어내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동경이 골대 쪽으로 왼발로 감아차주자
194cm 큰 키의 정태욱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거는 너무 득점 상황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회 첫 우승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 김학범 감독은 한껏 기뻐하다 그동안 가슴 졸인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지 벤치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축구는 딱히 스타가 없어 우승은 물론이고 올림픽 진출 티켓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없습니다. 한 발 더 뛰고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고 하는 원팀 정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무모해 보이는 모험도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6, 7명씩 선발 명단을 바꾸는 전략이 다채로운 승리를 빚어낼 줄 몰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매번 베스트 11을 바꾸는 영리한 전략이 통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6개월 남은 도쿄올림픽에선 8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따낸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결과는 드라마 같은 우승이었지만 120분 동안의 결승전은 은퇴한 박지성 선수마저 숨죽이게 했습니다. 저희 카메라에는 괜찮다, 힘내라며 서로 챙긴 선수들의 외침도 담겼습니다. 또 축제 갔던 세리머니까지 결승전의 숨은 이야기들을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장 후반 5분 이동경이 때린 슛마저 골키퍼에 막힙니다. 이 순간 관중석에서 탄식을 숨기지 못한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선수로서 은퇴한 지 벌써 6년. 박지성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콕을 찾았습니다. 표정 없이 경기를 지켜봤지만 연장전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8분 박지성을 박수치게 한 골이 나왔습니다. 이 골이 들어가기 전 그라운드에서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동경이 왼발로 찬 공은 정태욱의 머리에 닿았고 골로 이어졌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만들어진 골이었습니다. 이런 시원한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사우디와 결승전은 내내 답답했습니다. 정우영은 결정적 기회를 잡았지만 골은 맘처럼 터지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정우영을 달랜 건 동료들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하라고요. 우영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쌓은 우승이었기에 선수들은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챔피언! 그토록 원했던 우승!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팬들과 노래를 부르고 목에 건 메달에 입을 맞추고 깨물어도 봤습니다. 라커룸에서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태국에서 최고의 추억을 만든 올림픽 대표팀은 오늘 밤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JTBC 백수진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로 불리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딸을 비롯해서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숨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기체 잔해들만 남았습니다. 헬기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쯤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칼라바사스에 추락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둘째 딸 지안나 친구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딸 농구 경기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생존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뛰었던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스태플 센터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I cried earlier. I'm very sad. I had to come out here and pay respects to the man I, grew up with and enjoyed for at least half my life watch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뉴스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를 코트의 전설로 기억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무대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고 지역 주민들은 당시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짙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몸으로 느낀 민심을 전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정반대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설 명절 동안 그만 싸우고 일부터 하라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과도한 공격이 민생 정치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검찰 문제 하나에만 발목 잡혀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신에 정치권은 치열한 민생 경쟁에
나섭시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이 자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 더 세게 잘 싸워달라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더란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당 이런 국민들의 설 민심 잘 새기면서 그래도 두 당 모두 민생을 앞세운 만큼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민생을 어렵게 하는 법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검찰 학살 TF도 구성해 검찰 인사 문제 등도 계속 쟁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다음 달 10일쯤 국회가 열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한 지 8일 만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손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적극 돕겠다며 계속 만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내놓은 건 사실상 퇴진 요구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장소에 먼저 나와 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에도 참여했던 만큼 안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단 것이 손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본가인 바른미래당 방문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50여 분의 회동을 마친 뒤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당원 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리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손 대표가 남으려면 재신임 투표를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손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내일 의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손 대표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승민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결국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신당 창당 수준을 밟을지는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손잡았던 이른바 4+1 연대, 지금은 5당 협의체죠. 이 당들이 이번 총선에선 호남을 두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입니다. 범여권의 최대 격전지인 호남의 상황을 최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여기저기엔 예비 후보들의 선거사무소가 들어섰습니다. 후보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벌써부터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1 연대로 손잡았던 정당들이 치열한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표들끼린 선전포고도 한 상황입니다. 호남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올해 큰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 선거 때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지역에서 정의당 의원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돌풍은 전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해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하며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지난번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이 믿는 구석입니다. 우리 당 지지도가 호남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도 신당을 차리거나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 경우 호남 기반 정당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군소 정당들 사이에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소 진보 정당이 통합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로 경쟁하고 비호남권 지역에서는 연합하자. 실제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호남 공략을 총선 핵심 전략으로 꼽는 정의당은 독자 노선을 통해 호남을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받아 비싼 집을 사는 걸 막자 억울하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한 채 사거나 상속을 받아서 여러 채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정부의 답은 한마디로 예외는 없다였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전세를 낀 채 집을 한 채 계약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이 모자라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받은 후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매입을 하게 되면 또는 1주택 보유 시에는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고 관련 문의가 제일 많으셨거든요. 이들의 대출길이 막힌 건 12.16 대책으로 비싼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싼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 중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적용하겠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들이 실수요자인지 매매 차익을 기대한 갭 투자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투기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 상설조사팀을 가동합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세미입니다. 최근 병무청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취소했습니다. 받은 상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레리노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 콩쿨 파드대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A씨는 2년 뒤 이 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채용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증인께서 수상한 대모상은 안무상 명목으로 주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경쟁 부분 수상이 아니고요. 문체부가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했습니다. 예술채용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17일만 더 복무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A씨의 실제 복무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1,007일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7년 불성실한 근무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됐던 가수 싸이는 실제 복무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겨울철에 이례적인 태풍급 비바람이 또 남해안을 덮쳤습니다. 부산에선 배가 줄줄이 가라앉았습니다. 제주에선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로 가는 시민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대형 바지선이 줄줄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 척은 아예 가라앉았고 세 척은 반쯤 넘어갔습니다. 배에 있던 기름이 새어나오고 선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지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부딪히는 그 상황에 저희가 선박에 등선해가지고 암벽 옆에 세워둔 승용차 위로 돌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급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배를 부두에 묶어두는 이 밧줄이 강풍에 터져버렸습니다. 기우뚱거리는 선박들이 선석을 때려 30cm 두께의 저반 시설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피해 구간만 200m에 이릅니다. 오늘 부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2m,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철제 펜스가 무너지는 등 80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빼보지만 줄질 않습니다. 제주에서도 초속 20m를 넘나드는 비바람이 계속됐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행인이 쓰러졌습니다. 항공기 11편이 뜨지 못했고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도 통제됐습니다. 귀경길 교통편을 찾지 못한 이용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밤 9시를 넘기면서 막혔던 게 다 풀릴 걸로 보입니다. 고향 갔다 집에 가는 시민들은 다들 마스크를 낀 채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차량 행렬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3시쯤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후 6시쯤 청주 분기점 등 일부 구간에서 혼잡을 빚었지만 전날에 비해선 원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밤 9시를 넘기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막바지 귀경 행렬로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 북적였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 귀성객도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커놓으니까 제사를 우리가 지내니까 어머니하고 삼촌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좀 마음이 조금 찡하죠.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예년과는 다른 모습도 눈에 띕니다. 매표소 직원들은 마스크를 낀 채 일합니다. 곳곳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보이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여간 약국 앞에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딸이 있는데 거기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쪽에도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5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발이 대사관 구내식당이나 담장 안쪽에 떨어져서 대사관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소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나온 무더기 유골이 당초 알려진 80여 구가 아닌 250여 구 이상일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국과수는 현재 약 70%가량 분석 작업을 마쳤고 다음 달 6일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 석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했으며 임 전 고문에겐 매달 2차례 면접 교섭권과 141억여 원을 주게 했습니다. 파출소에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쓰러진 택시기사에게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 70대 택시기사 A씨가 부산 부평파출소에서 쓰러졌습니다. A씨는 경찰관들이 5분 넘게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한 덕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 같이 환경을 세이브 린나이 보일러로 체인지 최대 20만 원까지 세이브 린나이가 업계 최대 보일러의 명가는 역시 방부터 주변 체크까지 다.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다방. 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에선 이번에 우승한 축구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문화팀 온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형이 거기서 왜 나와?입니다. 예, 어떤 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올림픽 축구 결승전에 깜짝 등장했죠. 이 은퇴했지만 여전히 선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박지성 선수 얘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시아축구연맹 AFC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서 결승전을 지켜봤는데요. 사실 지난해 아시안컵에서는 시상식에서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참관자였습니다. 예, 참관자였다면 그냥 경기만 본 건가요? 뭐 선수들을 따로 만났나요? 사전에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았고요. 사실 단순히 그냥 경기만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마저도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메시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학범 감독 멘트를 먼저 좀 들어보시죠. 사실 뭐 만나진 못했는데 언론에서 사실 저희 선수들을 응원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가 아마 저희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라도 후배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고요. 박지성 선수는 사실 선수 시절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딱 한 대회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은 실력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대회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박지성 선수가 가서 우승을 했잖아요. 도쿄올림픽 때도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동메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을 바라보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탈출한 메달입니다. 메달이 어디로 탈출했습니까? 어제 시상식 장면을 좀 보시면요. 선수들의 유쾌한 세리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선수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장면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 이 김진야 선수가 정말 좋아하다가 이렇게 메달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제대로 즐기질 못하니까
김학범 감독이 메달을 바꿔주고 있죠. 또 이런 감독에게 예. 라커룸에서는 물을 들이붓는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이 축제 같았던 이 우승의 뒷이야기도 그라운드 위에서처럼 발랄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예. 저도 어제 축구 중계가 끝나고 시상식 장면을 봤는데 네. 계속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JTBC 카메라가 사실은 매 경기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담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즐기듯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도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경기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승부가 기우니까 올림픽 간다 이런 말도 서로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예. 이 경기를 마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것들이 서로 큰 힘이 됐겠죠. 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아웃사이더의 반전입니다. 예. 아웃사이더는 누굽니까? 네, 올림픽 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입니다. 예. 사실 김 감독은 선수로는 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표팀 경험도 아예 없습니다. 실업팀 축구 선수를 하다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비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감독으로서는 우승을 이뤄낸 거잖아요, 지금. 네, 2년 전 아시안 게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메달까지 땄지만 김 감독은 그때 선수 선발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축구 대표팀의 붙박이 공격수인 황의조 선수를 왜 뽑았냐. 예.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황의조 선수가 활약하면서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고, 그러니까 황의조의 발견을 이끌어낸 감독이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지금도 국가대표에서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봤더니 저도 안 빼놓고 다 봤는데요. 보니까 매 경기마다 선발 선수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1년 전에 아시안컵 취재할 때는 예. 사실 선발 명단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선발 명단을 많이 바꾸는 감독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데 그 전략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또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힘이 됐습니다. 또 상대 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때문에 쉽게 우리 팀을 공략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림픽 본선은 선수 엔트리를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위해서 뭔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또 본선에는 이강인 선수 차출 얘기도 거론될 수밖에 없겠죠.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결정, 어떤 준비를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발 멤버를 매 경기마다 바꿔서 한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수층이 그만큼 두껍다는 건가요? 두텁지 않은 선수층이라 할지라도 예. 너무 또 현지가 덥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이번에도 연장전 한 번 갔었죠? 그렇죠? 네, 연장은 결승 한 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23명에서 18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올림픽은 이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트리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18명으로 엔트리가 줄어들고요. 예. 이제 그런데 와일드 카드도 이제 뽑아야겠죠. 와일드 카드라면 그러니까 23세 기준인데 23세를 넘어가는 선수들도 뽑을 수 있다는 선수 얘기죠. 3명을 또 뽑게 되고 예. 그런데다가 이번 대회에 뛰지 못한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뛴 선수들도 경쟁은 좀 더 치열하게 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3세가 넘어가면 혹시 손흥민 선수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예. 이번 대회에 차출할지는 또 김학범 선수 마음에 달려 있겠죠. 김학범 김학범 감독. 감독의 예. 마음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문화팀의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나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낮엔 거의 그치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모레까지 50cm 넘게 눈이 쌓인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